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한 12개월 후에는 8,60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멀티플도 개선된다면 정말로 만포인트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기가 눈앞에 왔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50만 전자, 500만 닉스, 400만 닉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의 한 60포인트 정도를 아직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감안해 보더라도 오히려 400만에 갈 수 있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아직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코스피가 8,50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요.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뉴스에서는 또 금리 또 인상 또 외국인들 매도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 채널 전략팀 총괄이자 저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작가이시죠. 빈센트 김두원 위원님 모시고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제가 잠깐 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또 주식이 또 불을 다시 또 뿜고 있는데 또 위기다 지금 또 버블이다 급등을 너무 했으니까 또 빠진다 이런 얘기들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을? 일단 8,000포인트 시대입니다. 더구나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13거래일밖에 안 걸렸고요. 네. 그만큼 속도가 빠르죠. 더구나 속도는 차치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수를 앵커링, 즉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천천히 올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익에 대한 향유를 느끼는데 너무 가파르고 무섭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정말로 포모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AI의 혁명들 이런 것들이 다 양극화 쏠림을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실물 경기에서 맞다 틀리고를 차치하더라도 실제 포트폴리오상에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일부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IT 버블이라든지 아니 2005년도하고 다른 것은 그 두 개 기업들이 무섭게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돈을 벌고 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인공이 기업이고요. 기업은 어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버는데 why not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사실 지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개별 종목의 합이 지수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기업의 실적과 이런 것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오르는데 계속 싸다고 하는 이 상황. 근데 계속 더 전망은 좋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를 이유가 없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잠깐씩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오고 해서 이제 조정도 받고 했는데 그 위기들이 이미 해소가 된 거냐. 해소가 안 됐는데 그냥 사실상 그냥 뭔가 기대감으로 그냥 뭉개고 올라가는 거냐. 이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라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보통 매크로 지표의 대명사인데요. 금리가 돈의 가격이자 많은 것들을 반영하죠. 네. 최근에 금리를 보면요. 임계치, 즉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의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미국의 30년 국채는 최근에 2007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한번 찍기도 했었고 일본의 장기 국채, 영국의 길트조차도 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25년의 최고치, 29년의 최고치. 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 위험 신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오르냐라고 하면 그런 악재를 즉 뇌관을 짓누리고 밟을 만큼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실적이 계속 좋을 거냐.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인 거죠. 네. 주가는 기울기 함수거든요. 실적이 계속 좋은 것보다 더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면 우리의 기대치보다 좋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반기는 좀 불안할 수도 있죠.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는데 실적이 영원하게 그 기대치를 충족하면서 계속 갈 수 없다라는 의구심이 불안감이 언젠간 올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6개월 뒤 1년 뒤를 얼마나 알겠어요. 적어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우리가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을 받아들일 텐데 그때까지는 괜찮다라는 컨빅션 있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 어떤 외부 변수들을 당연히 악재는 악재지만
그게 악재라고 해서 지금 뭐 달리는 속도가 살짝 느려질 수는 있지만 뭐 달리는 걸 멈추기에는 너무나 지금 구조적으로 뭐 지금 공급도 안 되고 그 가격은 뭐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그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AI 혁명 시대인데요. AI 혁명 시대에 돈을 벌려면요. 굳이 뭐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지만 딱 하나를 보자면 병목을 알아야 됩니다. 병목이라는 게요. 재밌는 게요. 가격이 비싸건 싸건 물건이 좋건 안 좋건을 떠나서요. 병목이라면 무조건 주가는 뜹니다. 근데 그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느 AI 시대에 뭐 하나가 병목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수급과 아니면 기세, 시세가 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또 다른 먹거리가 뭐지라고 하면 이 병목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병목이 꽤 있죠. 전력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요. 네. 앞으로 CPU, TPU, 프로세싱 다 P가 들어가는 것은 병목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AI 혁명의 저는 초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기에는 병목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은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 8,500포인트인데요. 러프하게 아마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2천조 원을 넘었어요. 그 두 개 기업, 어떻게 보면 한 개 기업이죠.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1년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부 2천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산수를 좀 말씀드리면 결국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2027년 아니고 지금부터 1년 뒤에 얼마를 벌 것 같냐. 흔히 뭐 블룸버그에서 수많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의 평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약 한 860조 원 정도 됩니다. 860조 원이에요. 그럼 앞에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PER 이 곱하기가 현재는 한 8배 정도 내외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평균이 9.9배에서 10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죠. 10 곱하기 860조 원이면 8,600조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한 12개월 후에는 8,60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게 그냥 곱하기를 해버리면 10,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10,000포인트 시대가 임박했다. 10,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실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앞에 멀티플 지금 10배를 줬는데 과거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잘 나갈 때는 12배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더 20배까지 가고요. 네. 그래서 이 멀티플도 개선된다면 정말로 10,000포인트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기가 눈앞에 왔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멀티플을 조금 더 고점까지 생각해 보면은 12,000도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실적 개선되면 13,000, 14,000도 간다. 맞습니다. 단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8,500도 여전히 고점 부분은 아니다. 경쟁력 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5,000포인트 시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8,000포인트도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거는 이제 실적 기반의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역산을 한 거라면은 항상 주가가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그냥 뭐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항상 뭐 몇 달 전에는 공포에 휩싸였다가 지금은 또 탐욕에 휩싸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 이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있죠.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요철 구간이 있을 거고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더블업 됐는데요. 그 가운데 큰 조정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 조정의 시기는 되게 짧았고 회복의 시기는 빨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공교롭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6월입니다. 6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의 이목이요. 실적에서 매크로로 바뀌었거든요. 매크로 중에서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매크로가 연초부터 좋은 적이 없어요. 이란 전쟁 터지고서는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금리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연결고리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수를 놓고 보더라도 작년 5월 달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기저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니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럼 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지려밟고 올라갔던 게 실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1분기 실적 끝났죠. 그럼 2분기 실적은 이제 7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공백기가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뇌관, 이 매크로 지표, 금리, 비용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우리의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6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저는 기대라고 보는데 뭐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4, 5, 6월 달 우리 전쟁 때문에 좋았나?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의 밸류가 배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2분기 실적이 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의 직결탄을 맞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즉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여전히 주도주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6월 달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2분기 실적을 받아보는 7월을 위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도체 부분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미미할 수 있다 네. 정도로 그냥 해석하고,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반도체랑 상관없이 이번 전쟁이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취약한 그런 곳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조정이 좀 오면은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코스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수는 8,000포인트인데 4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갈아타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네. 갈아타는 걸 삐끗 잘못하면 오히려 갈아탔는데 꼭 그 주식이 또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4월달, 5월달, 6월달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격화되면서 많은 물가 지표들, 비용 지표들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거는 특히 정해져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저는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것에 베팅할 때가 될 거고 시장도 그런 곳에 수급이 쏠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현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용 상승에 오히려 실적이 더 무너지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들은 과감히 선택을 한 번쯤은 해볼 시기가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같은 어쨌든 전쟁 때문에 좀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공통의 영향이라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약간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확연하게 좀 뿌리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 어떤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환율이 한 2회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캐비너시 시대가 이제 개막했죠. 처음에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FOMC도 이제 곧 열립니다. 금리가 당장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언제쯤이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저희 하나증권도 기본적으로 인하 사이클은 끝나고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다. 왜냐하면 실질금리들, 시중금리들이 다 인상을 네.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인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전쟁통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참 힘들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이 모든 명분과 결과물을 중앙은행이 떠안을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금리가 올리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를 위시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무제막지하게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을 했는데 돈을 벌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빚을 내서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의 AI의 가장 극단에 있는 모든 걸 사주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지금 AI의 버블로 본다면 이 버블의 최고점에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하방 압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컨센서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거기서 조금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금리가 인상되면 자본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IT 버블하고 지금 AI 다른 거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시스코와 지금의 빅테크들이 다른 건 밸류에이션이 달라요. 과거의 시스코는 100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200배까지 갔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 수익원이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들이 사스나 소프트웨어로 챗GPT를 위시한
그들의 상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그들의 자본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주 수익원이었던 소비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개인 소비가 무너질 만큼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금리를 가장 천천히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시장으로 하여금 대비할 시간을 줄 거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가장 극대화,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생각보다 연준이 잘 버틸 것이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일본의 BOJ처럼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최고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최고조화됐던 우려는 조금만 변화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못 올리네 이런 쪽으로 전략적인 함의가 있을 거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의 전환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면요. 간밤에 이제 트럼프의 사인이 남았지만 이란과 미국은 MOU 60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격화되지 않는다. 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유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아랍에미레이트의 탈퇴는 오펙 카르텔의 붕괴를 의미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다 생산 기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증산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EIA, IEA는 전부 다 이란 전쟁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워낙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가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은 오히려 빠르게 회복되는 아니면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훨씬 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우려를 해서 이 정도 지수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마저 없었다면은 과연 이 정도에서 멈췄겠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스닥에도 동시에 같은 호재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을 지금으로 형가를 갖고 와서 다양한 밸류에이션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 네. 또한 성장 산업 등등도 지금은 참 눌려 있죠. 왜냐하면 실적도 안 나오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이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인상보다는 오히려 동결 아니면 인상을 웬만하면 천천히 흔히 뭐 만만디라고 얘기하는데 느긋하게 하겠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반대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광기의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로봇 엄청 비싸죠. 밸류에이션 로보틱스 같은 거는 뭐 몇백 배 거의 1200배인가까지 네.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많습니다. 4000P에서 8000P로 왔기 때문에 많은 업종들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자닉스는 아직까지 쌉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유독 그 두 기업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고 있고 가디언즈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애플이 아니고 이제는 2년 뒤에는요. 우리 삼성전자 적어도 1년 반 뒤에는 탑5 랭킹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돈을 많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돈을 버는 데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이고 근데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잘 벌 거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영업이익률도 7, 80%를 찍고 있는데 그럼 뭐가 걱정이냐? 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거 없는 건 맞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영업이익률이 70%가 발휘 돼 하나를 팔아서 70% 마진을 남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지만 마진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과거에 IT 버블 때도 다양한 버블의 징조는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꺾이면 그때가 꼭지였어.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실적 계속 좋아질 건데 뭐 계속해서 묻지 마라고 갔다면 이제는요. 1분까지 실적 좋았어?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있으니까 일단 돈을 한번 빼보자. 일단 우려스럽다. 2분기 때 그때 뚜껑 열어서 실적 좋으면 다시 사지 뭐 이런 게 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적인 기관의 매니저처럼 운영하기에는 개인들이 참 어려우니까 그들이 다시 산다라는 것에 강한 방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밀리면 조금씩 사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죠.
어젠가요? 어제 그 레버리지 상품 나왔나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어제 또 한 5% 빠지니까 레버리지 산 사람들 큰일 났다, 뭐 10% 빠졌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또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ETF나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먼저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후발주자니까 두 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따라잡겠다. 근데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목적지가 더 높다면 굳이 레버리지를 안 쓸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단일 종목에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됐죠. 기본적으로 일간 변동폭의 2배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20%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진입 시점이 다르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것도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른다며 그럼 지금 레버리지로 튀겨야지. 하지만 이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진입 시점과 1일 변동폭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세가 있다면 더 많이 먹는 것,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것도 맞지만 실제 진입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레버리지를 향유하려면 결국 언더라이 에셋이라는 게 전자와 닉스이기 때문에 전자와 닉스의 현물, 즉 본주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포머에서 너무 비싸요. 한 주에 250만 원이잖아요. 220만 원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살게요. 어차피 ETF 상품 10,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좀 높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변동성과 위험성을 전부 균형 있게 보려면 첫 번째는 본주를 사라. 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또 이제 막 횡보하고 위아래로 막 움직이다 보면 뭐 녹아내린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레버리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책도 쓰셨어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네. 근데 이 제목처럼 이게 주도주라는 게 당연히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주도주라고 불리는 거고 그 말은 이미 올랐다는 거고 아하. 올랐는데 더 갈 수도 있지만 네.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소외된 거를 사는 거 대비 주도주를 사는 게 과연 더 길게 봤을 때 좋은 거냐. 네.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왔다면 이런 걱정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따라가다가 또 꺾이면 또 잃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도주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건가요? 네,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난 1년 사이에 한 3가지 키워드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밀사입니다. 밀리면 사라. 밀리면 사라. 네, 그 밀사가 내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국장을 장기적인 시계로 바라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네. 밀리면 사라는 게 지금 밀렸대 사두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미국처럼 상법을 3개나 고치면서 완전히 재평가받는 터전이 마련됐기 때문에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해서 1년 동안 주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너무나 불안하다. 왜냐하면 밀리면 사라는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그게 꼭지였다. 그래서 제가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미리 사라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럼 뭘 사야 되냐. 밀리면 사라. 오케이 알겠다. 지수가 오르니까.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냐. 그럴 때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주도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가총액 1등보다는 시가총액 2등 언젠가 1등이 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주도주입니다라는 말씀을 아예 드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1년 동안 왔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복귀해 볼 필요가 있죠. SK하이닉스가 10배가 됐습니다. 1년 만에 20만 원대가 2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더 가냐? 물론 CT, 노무라 300만 원 후반대에서 400만 원까지 더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가격만 보면요. 항상 주식은 비싸고 가격만 보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의 병목을 봐야 되는데요. 쇼티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병목에 걸려있다. 메모리가 엄청 귀합니다. 메모리가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메모리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낸드를 보는 거예요. 스토리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병목은 메모리가 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사이클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사이클로 안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사이클이 스무딩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사이클 아니면 더 넘어서 장기적인 인프라로 바뀌고 있는 AI 혁명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하나증권의 빈센트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대로 보면 결국 이제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의 뭐 이제 주당 뭐 순이익에 곱하기 몇 배 이게 이제 주가인데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가가 항상 좀 뭐 박스권이고 뭐 올라갔다가 빠지고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 준다. 그 PER을 많이는 못 준다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TSMC인가요? 거기도 그런 것으로 가다가 이제는 조금 확실하게 좀 많이 주는 멀티플 많이 준다. 뭐 전 그렇게 들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산업이다라고 인정받으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나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요. 이것을 사이클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더 이상 사이클로 안 볼 것이냐 인데요. 여전히 뭐 사이클 산업이죠. 근데 왜 사이클이 됐을까를 가만 보면 계절을 탄다는 거죠. 주기를 탄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요.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는 게 PC였습니다. 보통 예전에 PC 몇 년에 한번 바꾸셨죠? 뭐 한 4년? 노트북 한 3, 4년 쓰면 그렇죠? 느려지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뭐가 나왔죠? 셀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은 얼마에 한 번씩 바꾸죠? 한 2년 그렇죠. 뭐 2년에서 최근에 네. 1년으로.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입니다. 과거 PC에는 3, 4년, 휴대폰은 2년에서 1년. 그러니까 이게 다 사이클 산업이다. 사이클 교체할 때 왕창 들어가고 교체 안 할 때는 갑자기 보릿고개 들어간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AI 산업 때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면서 메모리가 폭발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과거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쓰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프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을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계약 구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LTA라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계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도 장기 계약이 있었죠. 수주산업 같은 거, 조선. 근데 과거에 LTA는요,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과 똑같아요. 계약금 10%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 바뀌면 미안해, 취소할게. 그게 수주산업이 과거에 왕왕 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 플러스 3, 40% 아니면 아예 설비를 지어줍니다. 내가 미리 설비 투자를 해줄게 내 돈으로. 나중에 거기서 만들면 나한테 다 줘.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계약 구조도 바뀐 것이죠. 물론 상황이 달라지면 계약이라는 건 늘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되더라도. 하지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는 이 계약은요. 3, 4년, 4, 5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설비 투자까지도 자기 투자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산업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계약 구조도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 계약 구조가 처음에 바뀌었을 때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만 원으로 5년치 받는 게 손해 아니냐. 100만 원씩 더 훨씬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영업단에서 훨씬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메모리 반도체 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장기 계약이요. 지금 단순히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60만 원에 팔기 때문에 수익이 좀 줄어든다를 차치하더라도 사이클 측면에서는 훨씬 더 사이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유틸리티, 인프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뭐 역대 최고 PER를 뛰어넘는 네. 이제는 뭐 10배가 아니라 뭐 15배, 20배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면 네. 실적을 곱하면은 주가는 거의 뭐 한 두세 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세네 배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스위스라는 국가가 중립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UBS가 마이크론을 3배 정도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네.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논리를 보면 LTA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우리의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SK하이닉스, 거기다 훨씬 더 잘하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은 밸류를 받아야지 마이크론처럼 15배 받으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50만 전자, 500만 닉스, 400만 닉스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의 한 60% 정도를 한국이니까 아직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정상화가 되겠지만 그렇게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 노무라가 얘기하는 우리 하나증권이 얘기하는 300만 원 후반대 오히려 400만 원에 갈 수 있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아직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한 2배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사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것 같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왜냐면 최근에 제 네. 지인도 그 쏙슬이라고 네. 그걸 좀
좀 사놨다가 많이도 아니에요. 한 5천만 원 사놨었는데 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드네요.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일간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오른다면 레버리지 사야죠. 네. 그런데 오르다가 떨어지다를 반복하면서 오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가총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10% 이상 오른 적이 꽤 있고요. 10% 이상 하락한 적이 꽤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10% 올랐을 땐 더 좋죠. 그런데 시초가부터 10% 오르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하루에 10%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8%에 잡았으면 2%밖에 못 먹은 겁니다. 근데 다음날 10% 떨어지면 마이너스 8% 곱하기 2, 15%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럼 이 15% 이상 떨어진 것이 본전이 되려면요. 거의 그래서 더 많이 올라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참 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굳이 제가 요즘 워낙 그 과열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상품 말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비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확실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또 시총 1, 2위야. 안 살 수 없다. 막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신용대출 미수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고요. 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용대출 미수 썼다 그래서 이름만 저만 하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쓰지 않습니다. 계속 씁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근데 저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투자는 자기가 감내할 만큼 하는 겁니다. 네. 요즘에 10명 중에 9명이 투자해요. 근처에 나가면 세대를 막론하고 다 주식 얘기합니다. 전 국민이 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주처럼 보여요. 물론 두렵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감내하는 수준에서 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자는 말씀드려요. 정 대표님은 장기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장기 투자. 네. 뭐 부동산 쪽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한 4에서 6년 이상은 그렇죠. 절대 팔지 않을 만한 걸로 하죠. 그렇죠. 역시 부동산에 먼저 일각이 네. 있으시니까. 자, 주식시장에서의 장기 투자의 개념이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오늘 삼성전자를 30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열어봤더니 300만 원이 돼 있어요. 네. 10배 먹었다. 나는 완벽한 장기 투자지. 음. 근데 저는 그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비자발적 투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는요. 평당가 30만 원에 사갖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뒤에 열었는데 300만 원이갖고 10배 먹었다. 나 좋다.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는 오히려 8배의 수익이 나더라도 평균 단가가 30만 원이 아니고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한 100만 원 돼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금액을 사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사라는 게 그래서 나왔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우리 시장이 건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됐는데 과거보다는 현재가 앞으로가 훨씬 더 그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말은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 사이클이 정말 꺾이더라도 네. 꺾여가지고 뭐 정말 삼성전자가 뭐 60만 원, 70만 원 찍고 다시 뭐 3, 40만 원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이 네. 지속돼야 되고 계속해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지금하고 똑같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펀더멘털은 기초 체력은 돈을 계속 번다. 그리고 앞으로 병목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외 것들로 조정받으면 저는 그거는 기회다. 결국에 이제 외부 변수 말고 기업 내부의 문제를 좀 집중하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신 것 같고 결국에 기업이 좋다면 여전히 좋다면은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는 하이닉스를 더 높게 보셨는데 네. 그 말은 병목에 더 집중돼 있는 게 하이닉스여서인가요?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변천사를 봐야 되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AI 시대에 학습에서 추론을 되면서 메모리와 데이터의 역량이 엄청 중요한데 그것을 넓힐까 쌓을까 하다가 결국 HBM처럼 쌓는 게 해자가 된 거죠. HBM 시대의 왕자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적어도 HBM3까지는요. HBM4E는 요번에 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냈다라고 해서 오늘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HBM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HBM에서 뭐 HBM-F가 되냐 등등이 있는데 결국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HBM은 그동안 SK하이닉스를 좋게 봤던 이유는 HBM 분야에서 해자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파운드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된
다양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J커브라 그러죠. 나중에는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저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메모리 업체 기업이었던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가볍고 베타가 컸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미국 뭐 ADR 상장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이크론보다 나쁘게 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게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평가절하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처럼 왜 이렇게 못 주나요? 사이클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한국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분명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있다라는 것이 평가절하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DR에 상장하고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다 보면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미국의 401k 펀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또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수요 요인이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뭐 스페이스X나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상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서 국내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00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덜 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외국 기관들이 지금 리밸런싱 한 거거든요. MSCI 신흥시장국 기준에서 한국이 이미 2,000포인트 때 샀던 외국인들이 8,000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미 비중을 훨씬 더 넘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익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돈을 뺐으면 그거를 다시 신흥국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돈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1.7조 원 내외 한 1.8조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X의 상장 플러스 오픈 AI 상장에 대한 기대 이런 거대 공룡들이 IPO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금 확보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장하고 나면 달라질 것이냐. 저는 상장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달라져요? 결국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는 한국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또한 거대 공룡이 다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흥국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AI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의 러브콜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가는 것이 어쨌든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좀 외국인들은 당분간 좀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는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기관 자금입니다. 외국인 네. 기관 자금에는 룰 베이스로 룰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니까 사실은 기대할 게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면 계속해서 팔 겁니다. 우리가 MSCI 신흥시장국에 들어가 있다는 그 범주 안에서.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요. 외국인, 특히 미국의 개인들입니다. 미국 개인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삼성증권을 통해서 미국의 개인들 자금이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있죠. 미국 개인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특이한 게요. 미국 개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요. 적어도 1년 이상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입니다. 미국은 개인들이 주식을 1년 이내에 사면 소득세 플러스 알파로 한 48%에서 50%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그게 절반으로 뚝뚝뚝 내려가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넘게만 보유하면 거의 10% 언더로 내려옵니다. 미국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단기 자금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고 지금처럼 우리 지수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익절과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미국 개인들이요. 애석하게도 네. 코스닥 저 있는 시가총액 22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순으로 뭐 120에 있는 기업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들이 아는 굳이 것은 뭐 자기 나스닥도 많은데. 맞습니다. 네. 그들이 아는 것은 탑5, 탑10 네. 그리고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 그래서 훨씬 더 쏠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영향을 줄 정도인가요? 그 어떤 자금의 규모가? 맞습니다. 미국 개인들이? 네, 이젠 포문이 열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3배까지 갑자기 추정치가 업사이드가 열렸는데 3위 기업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2등 기업, 1등 기업은 얼마나 줘야 돼?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6배 반이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분명히 하이라이트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네는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1등과 2등이 왜 3등보다 싼 거지? 맞습니다. 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산업을 재평가 받을 때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를 재평가 봐주세요. 저희 달라졌어요. 암만 얘기해봤자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1년 반 동안 돈을 엄청 벌고 4년 동안 못 벌고 1년 반 동안 엄청 벌고 5년 동안 못 벌고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를 재평가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작년에 돈을 벌었고요. 올해 벌고요. 내년 벌고 내후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괄목할만하게 많이 법니다. 그럼 과거랑 다르죠. 과거는 1년 반 동안 벌고 4년 쉬었는데 지금은 4년 동안 벌고 보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재평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인 거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쁜 투자인가요? 아니죠. 삼성전자도 엄청 훌륭한 기업이고 오히려 가디언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이 삼성전자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SK하이닉스를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모멘텀이 강해야 됩니다. 모멘텀은요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HBM을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은 하이닉스가 난 건데 네. 어떤 분들은 또 반반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반반 사야 되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질 텐데. 맞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키도피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모멘텀 측면에서요. 제가 1년 반 전에 다른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바뀌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거의 더블업 이상 차이 났습니다. 지금 한 120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게 한 10% 언더입니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도 나왔겠다. 여차하면 한 번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2000년도 1월 5일자 이후로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피어그룹이었던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시세와 기대대로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 1등을 탈환한다면 상당히 모멘텀 측면에서 고무적일 거다라는 의미로 여주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오늘 5월 29일인데요. 공교롭게 또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삼성전기가 네. 현대차를 밟고 네. 시가총액 5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뭐 10배 가까이 막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왜 오르느냐 이것도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판입니다. 네.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면 거기에 쓰이는 다양한 것들, 기판, 전력, 더 나가서 유리 기판 시대가 왔다. 실리콘 아직도 괜찮지만 그거에 대한 쇼티지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음번 병목이 온다고 해서 앞단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닌 건가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앞단이 해결되면 못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병목입니다. 왜냐하면 앞단에서 얘기했던 학습에서 추론은 메모리 반도체가 더 필요하대. 네. 추론 다음에 뭐야? 피지컬 AI야. 그거는 훨씬 더 필요하대. 계속해서 수요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또 다른 병목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가장 앞단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엔비디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프로세싱이죠. GPU, TPU, CPU 전부 P가 들어가잖아요. 네. DP, CP, GP. 그래서 프로세싱 영역인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게임하기 위해서 그래픽만 썼던 그래픽 카드가 코인 시장을 놨더니 야 그래픽 카드로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등등에 대해서 데이터 전송수가 높대. 그런데 아니 GPU는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무거워. 오히려 CPU에 버금할 만큼 구글이 서버 컨트롤 만들었지 않습니까? TPU 시대가 왔어. 네. 여전히 GPU와 CPU와 TPU 사이에 다양한 각추천이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깐부치킨 네. 회동 공교롭게 다음 주에 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올까요? 뭐 하나 그때 깐부치킨 회동할 때 살 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오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LG그룹 만난다 그러고 네이버 만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난해 왔을 때는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의 필요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딱 아마 따님이 왔다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무조건 피지컬 AI 시대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로봇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로봇에 맞추는 이 밸류체인을 빨리 구축해야겠다. 네. 그러면 현대차와 LG인데 상당히 LG 쪽에서도 네이버 쪽에서도 로봇에 대한 기대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커넥션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쨌든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런 게 좀 덜 가고 있으니 네. 좀 엔비디아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네, 엔비디아는 사실 좀 연예인 걱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진율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요. 다만 이 GPU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해자 기업의 우려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각에서는 AI 반도체 이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해자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여전히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의 저자이시죠. 빈센트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병목을 보라고 하셨는데 뭐 과거에 뭐 광섬유도 막 갑자기 올라가고 뭐 지금 뭐 원전도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병목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병목이 오면 10배가 터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다들 아니까 네. 다음이 뭐냐 막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다음번에 병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스프레드 아웃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족함이 늘상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중심에는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네. 여러분 메모리는 비싸서 못 쓰는 겁니다. 메모리가 비싸니까 낸드를 쓰는 거예요. 메모리가 쌌으면 낸드를 왜 쓰겠습니까? 메모리 쓰죠.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 단기 저장이냐 장기 저장이냐 봤을 때 저 오래돼 있는 기억 장치를 갖고 오는 속도보다 바로 앞에 있는 기억 장치를 갖고 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연산과 기획이 되는데요. 모두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목은 여전히 메모리에 있습니다. 근데 젠스랑이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그려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면 결국 전력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병목과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훨씬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캐즘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력, 그러면 그 전력을 안전적으로 원전, SMR 여전히 다 살아있고요. 다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설비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 동안 앞당겨 왔을 때 주가는 그것을 해소하는 영역이 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병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질문 주셨던 그럼 또 다른 다음 병목은 뭡니까? 라는 것에서 앞단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그것은 어떤 수요처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주 로봇 중에서 또 다른 병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그것까지가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사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산업과 종목으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력, 메모리 이런 쪽에 뭐 전력기기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최근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뭐 좀 안 좋고 하니까 네. 주춤하니까 또 걱정들 많으신데 그러면 여기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미래의 실적을 다 당겨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실적이 찍혀야 본전인 거 아니냐 여기서 더 가는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SMR 시장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이 전력 산업은요 20년, 30년 뒤에 전망치가 있죠. 그런데 매 분기, 매해 그 전망치를 우리가 밟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에 맞았네? 그러면 끝 이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실적은 더 기대된다. 계속해서 나오는 가시성의 실적을 받고 주가는 또 다른 세상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주가는 그때그때 일희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기대치라는 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싸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보다 금리가 좀 높아지면 그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당장 전력을 생산하는 거 입장에서는 원전보다는 태양광 뭐 이쪽이 더 빠르다. 네. 친환경이 훨씬 더 금방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병목이라는 게 전력에서 온다면 원전보다 더 빨리 오는 다른 전력 생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속도로 할 거냐.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석탄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환경오염이고 뭐고 당장 필요한 게 빠른 게 석탄이다. 그래서 태양과 재생에너지 다 있죠. 하지만 그 캐파가 이런 거대 AI 시대에 한 번에 떡하니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좀 더 일부분을 빠르게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걸 하기에는 여전히 원전이다라는 것이 이 전력 산업에서 또 다른 전략이 함의 중에 하나죠. 근데 원전은 하고 싶어도 어쨌든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규모 전력 공급이 원전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원전이 지어지고 하는데 뭐 최소 뭐 10년씩 걸리니까 네. 반대로 전력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앞단의 모든 그 산업망이 주춤거리는 그러면서 갑자기 뭐 버블은 아니었지만 네. 그 투자 계획이 다 뒤로 밀리는 뭐 이런 식의 역발상 어떤 뭐 위기 이런 거는 없을까요? 늘상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너무 AI 시대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전기 있어? 전력 네. 있어? 그걸 지을 수 있어? 그럼 결국 딜레이 되는 거죠. 최근에 기판과 전력기기, 특히 전력기기죠. 전력기기들이 좀 주춤했던 게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딜레이 된다. 그런 것들이 네. 우리 주가에는 되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대 변화 속에서 원전만이 일단 대용량으로 이것을 네. 어느 정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원전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도
말씀도 드립니다. 우주도 아까 병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당장 우주가 네. 왜 병목일까라는 거가 저는 뭐 바로 와닿진 않아서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의 가장 키는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아마 우주 여행 가려고 우주 스페이스X만 했을 거예요. 이번에 스페이스X의 IPO 한다고 하는 300페이지를 보면 테슬라와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하고 합병할 거고요. 다만 지금의 스페이스X의 가장 KPI, 즉 목적은요.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져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냉각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결국 몇몇 기업에 한정되지 않을까. 거기도 네. 또 병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도 결국에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라는 AI의 핵심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이다. 우주가.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와서 그렇게 IPO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주로 무언가를 보낸다는 거는 어쨌든 네. 에너지와 돈일 텐데 네. 그게 그렇게 단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 단가가 나오냐. 네. 이건 또 별개 얘기인데 네. 이거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현실화가 된다고 보고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현실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일론이 얘기했던 과연 발사체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그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느냐 등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 대중들, 글로벌 모든 사람들한테 IPO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1.8조 달러 정도의 밸류가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돈을 모아서 네. 우선은 처음 단가가 안 나오겠지만 내가 현실로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러고 나면 아마 대규모 자금이 또 들어올 거니까 그걸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를 낮추면서 사실상 그러면 AI 관련된 인프라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는 건가요? 스페이스X가? 그렇죠. 전기와 데이터 센터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베팅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장 인프라 산업을 누가 위너 텍스홀이죠.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느냐, 그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렇게 하이퍼 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모리를 그렇게 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예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론도 같은 선상에서 지금의 행태를 접근해낸다라고 보고 있고, 젠슨랑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반도체만 보면은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말한 어떤 뭐 우주 산업까지 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급박한데 메모리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뭘 하든지 간에 메모리는 들어갈 거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이 AI가 학습이 아니고 추론을 하게 되고, 또 피지컬 AI는요. 네. 이렇게 됩니다. 로봇이요. 이제 주변에 막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로봇의 눈으로 보는 메모리의 기억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저는 하나의 아틀라스를 비롯해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가 매일매일 로봇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저장해야 된다. 저는 메모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진짜로 이제는 그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를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 4-5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주가라는 게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전 세계에서 점.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맞습니다. 멀티플까지 반영한다면. 맞습니다. 근데 멀티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네.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작용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만 멀티플, 뭐 예전에는 뭐 드림 지수 이런 것도 나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수익에 따라서 현재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높은, 흔히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높은 평가와 밸류를 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로봇을 뭐 상용화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시연을 한번 하겠다, 제대로 된 어떤 상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유의미한 어떤 주도주로 떠오를 수도 있을까요? 이 로봇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월드컵을, 북미 월드컵 때 아마 로봇이 정말 우리 눈앞에 올 것처럼 기대감을 줄 거예요. 근데 로봇은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휴먼적인 문제가 해결이 시대 정신으로 돼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사회의 빠른 적응력일 수도 있는데, 당장 사업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로봇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빠를 건데, 실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휴머니티, 범죄 등등을 감안해서, 보안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이 제반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각 나라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넥스트 주도주로서 반도체 다음에 AI, 그 안에 우주, 양자, 뭐 피지컬 AI 다 있는데, 로봇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사업성과 상용화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그게 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 시간과 시기는 국가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테슬라 투자는 굳이 지금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보다는 동산으로 오는 네. 시대가 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국장은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산 중에서 미장이냐 국장이냐 봤을 때 다 좋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시기에서의 모멘텀은 좀 더 국장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테슬라도요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 테슬라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실적이 개선되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감은 높아지지만. 맞습니다. 테슬라는 뭐 하는 기업일까요? 하는 비즈니스가 한 4-5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과거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슬로우 다운 되는 것 같고요. 그래 다른 쪽으로 테슬라의 좀 더 피버팅에 대한 수익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도 그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어떤 병목 이런 게 뭐 코스닥에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와가지고 이쪽도 유의미하게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코스닥은 구조를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원래는 대장주가 굵직굵직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올라가면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해서 전효과가 과거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을 많이 주목하시죠. 그런데 코스닥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첫 번째 우려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수급인데요. 코스닥에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할 자금이 뭐냐라고 하면 국민 참여형 펀드 그 하나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은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완판됐죠. 그래서 그게 실제 집행하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6월달 중순 전으로 6월달은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코스닥 지수 자체를 올릴지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소부장 쪽에서 산업별로 섹터별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마중물 역할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자금이 이미 마련이 돼 있고 그게 완판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실행까지에는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걸린다면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로서 훨씬 못 오른 코스닥이 지금 새로운 자금의 유인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도 6월 달에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죠. 이게 지금 모든 돈이 다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돈줄이 말라서 못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돈이 어쨌든 시중에도 많이 있고 이 네. 돈들은 너무 확실한 두 개의 종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또 올라가는 속도도 절대 뭐 다른 뭐 소형주 대비 적지 않으니 계속 그냥 이 두 개 종목만 가고 이 종목이 조금 꺾이기 전에는 다른 데까지는 좀 온기가 퍼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현상은 그렇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130조 원 네. 내외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더구나 지난 5월달 중순 후에 다주택자의 상당 부분 중과세 유예가 끝냈기 때문에 이젠 부동산 시장에 페널티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금이라는 것은 선택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부동산에서 자금이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 예전에는 전부 부동산에서 자금이 나와서 100%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부동산에 나온 자금이 적어도 10%, 20%는 동산, 그전에 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 온 돈들이 전부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시국에 트럼프가 매일매일 트위터를 통해서 저렇게 손바닥 뒤집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국에 과연 뭘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주도주, 여주사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지금 삼성전자가 저쪽만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주식 투자의 격언에는 어쨌든 저평가된 거 가격보다 이제 가치가 낮은 것들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성공한다라는 게 틀린 말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2, 3년 사이에는 네. 그런 개념을 좀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격이 아닙니다. 네. 가치가 싼 종목. 그 가치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돈을 버는 것 빼기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산업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모아가면
괄목할 만한 수익을 내는 것이 여전히 워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왜 워킹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결하다 보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방산이요? 핵잠을 만든다고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군함에 대해서 뭐 수주도 한다고 하면 이 방산 쪽을 통한 어떤 조선업 이 계통을 보면 여기도 이제 사이클 수주 산업인데 이것도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안정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가와 마스카의 가장 중심에 있죠. 네. 더구나 안보자산과 밸류체인상에서 한국이 유독 톡 집을 수 있고요. 더구나 간간히 유럽을 비롯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방산도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이 좀 다른 거죠. 산업이 좋은 것과 주가 그런 것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원전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보여줄 게 뭐냐면 그렇게 기대했던 수주가 찍히느냐입니다. 찍힌다면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올라왔던 그 테마가 다시는 안 가는 것 같고 지금 반도체 테마가 또 안 오른 새로운 테마로 가지 않을까. 다시 방산이나 조선으로 돌아갈까요? 이 어떤 상승세가? 조방원전, 네. 이태원 반바지 등등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가받은 이유는 뭐 나레이션도 있었지만 실제 수주가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게 실적으로 찍히면 다시 한번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뭐 트럼프 시대에 마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하지만 지금은 산업적으로 보면 정말로 25년 전에 IT 혁명에 버금갈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AI 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에 다른 것들도 다 움직이겠지만 가장 인프라 중심에 뭐가 있냐?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2차 전지는 그래도 안 오른 편이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AI와 로봇에 엮일 수 있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번 어떤 그 계속 병목을 찾다 보면은 갑자기 뭐 작년 5, 6월 달만 해도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해질지 몰랐다고들 하니 갑자기 ESS 뭐 이런 저장 개념으로 갑자기 2차 전지가 뜬다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울까요? 아니면 기대감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말씀하셨던 그 산업들은 앞으로 AI 시대에 다 각광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국 기업이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말고는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냐, 아니면 중국에 있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리쇼어링의 결정품이 언젠가 인텔이 이렇게 아사 식전에서 살지 누가 몰랐습니까? 결국 미국에서 있을 거냐. 그런데 지금 근시안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여주사를 말씀드린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힘들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젠슨왕이 와서 만약에 네이버를 만나준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조금 글쎄요,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약간 보수적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톡 쓰시잖아요. 네. 카톡 옆에 챗 GPT 있는 거 아세요? 그런가요? 카톡 옆에 맞아요. 네. 있어요. 네, 안 씁니다. 안 쓰죠? 네,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그게 의미한 게 뭐냐면 네이버와 카톡의 플랫폼이요. 이제는 다른 플랫폼에 우리가 적응됐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아닙니까? 그 플랫폼이 새로 GPT가 작용했을 때 우리 애도 여기 넣었어요. 이제 부가치가 좋아요가 아니고 쓰겠느냐.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좀 더 자기가 맞는 쪽으로 피버팅 아니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죠. 아무래도 저조차도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하거든요. 이제는 네. 퍼플렉시티에서 그냥 물어보면 알아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게 많아서 쉽지 않다 이쪽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어쨌든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소버린 AI로 네이버가 가장 먼저 시세를 냈습니다. 지금은 주가를 보시면 그 전 수준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결국 국가 단위로서 이런 플랫폼과 AI, 소버린 AI를 하겠다,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글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쟁 업체에 대비 상당히 여유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들과 엮여서 그 네이버 쪽이나 카카오
유의미한 어떤 기대감이 붙기에는 좀 지금 너무 어렵나요? 너무 아니요. 멀리 있나요? 저도 뭐 코인대에 관심 많으니까요. 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이 작년 7월에 나온 이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왔죠. 네. 실제 크레딧 법안이 교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다 만다 얘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발행이냐, 유통이냐, 결제냐, 보안이냐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발행 쪽에 좀 더 하이라이트 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결제입니다. 그래서 결제 그러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다날 등등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네이버가 특히나 이런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보여주는 게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가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투자를 미리 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네. 뭐 서클 같은 걸 사야 되는 건가요? 뭐 스트레티지, 비트마인, 서클 네. 인터넷 다 있죠. 그런데 그냥 코인 사시죠. 그냥 코인을 사는 게 낫다. 네. 코인 요즘에 분위기 안 좋은데 안 좋습니다. 코인도 다시 좋은 날이 올까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다 공포에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많은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근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이더리움 정도는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뭐 하나만 사야 된다면 결국에 매물인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참 고민이 많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1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8,000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단에 있었던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저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여주사 그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주도주를 항상 의심하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아하. 네, 주도주를 너무 믿어도 안 되겠지만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 그 반감을 가지면 정말 조금 벌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결국엔 주도주의 흐름을 타신 분들이 인생을 또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은 나도 같이 버스를 타면 마음 편한데 괜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슬렁어슬렁. 맞습니다. 네, 항상 불안은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고민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좀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